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은 오론엑스에 관련된 각종 내용, 임상적인 내용하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버트먼트를 선정하는 방법, 요 유지장치를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분야는 오론엑스는 이제 무취약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elderly disabled, 그러니까 고령 장애 환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그 고령 환자들에게 적합한 그런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하고 달리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공격적인 이런 전략의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의 그런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로넥스가 되겠고, 적은 숫자의 임플란트를 수술해서 뼈에 식립하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원 유니트로 보철물을 고정성으로 입에 넣어주는 그런 특징이 바로 오로넥스의 그 큰 특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개발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컨벤셔널 리무버블 타입의 덴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오버 덴처, 그다음에 두 개에서 네 개 심어가지고 오버 덴처 또는 고정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여섯 개 이상, 여덟 개, 열 개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것을 분리해서 분리형 브릿지, 세그멘티드 브릿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정성 브릿지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 우리 그 치과 치료의 향방은 역시 이제 교환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철성 보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추세는 고정성 보철을 위주로 해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철성 보철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무취약인 경우는 교환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철성 보철을 먼저 구상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는 소위 탑다운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은 고정성 보철 자체를 예, 시술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그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이 발달되더라도 이 가철성 보철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는 설계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의 시작점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반드시 치과의 사람은 누구나 다 해둬야 될 내용이고 그래야만 나중에 고정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elderly disabled patient, 고령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정성 보초를 할 수 있을 때 해주십사라고 이제 가족들이나 본인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성 보초를 이렇게 오로넥스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의 고정성 브릿지를 넣어주는 이런 경우의 치료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30년 이상을 보철과 전문의로서 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그동안에 쭉 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면 치과 치료의 그 역사와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제가 남들한테 강의하거나 또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답사를 하고 그것을 분류해서 어떤 치료법으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정리해 놓게 되면 굉장히 큰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보면 1992년에 교직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아크릴릭 레진 고정성이죠. 임플란트 4개를 심고 하악에 이렇게 아크릴릭 레진 덴처의 이
베이스 보더 부분을 커트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고정성 부츠를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1996년부터는 제가 PFM이나 PFG 또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런 거에 이제 심취를 하면서 임플란트 숫자를 적게 심으면서 가철성 보철도 할 수 있고 또는 많이 심었을 경우 이제 이 분리된 세그멘티드 하이브리드 형태의 고정성 브릿지를 집어넣는 이런 치료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제가 탑다운 임플란트 덴티스트리라는 이 책을 저술을 하고 그 안에 이러한 기술들을 전부 치료 방식으로 또 기공 방식을 전부 남겨놓았던 이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시절 디지털이 아직 소개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치과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던 시절이라 그저 최고의 모철은 역시 PFG 또 PFM 이런 거에 의한 고정성 모철,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지지를 받는 임플란트 오버덴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시절에 이 보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기곡물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야 됐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접어들어서 저는 이제 디지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 페이셜 스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에 손으로 아날로그로 해야 될 일들을 디지털로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이 시절에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뭐 적극적으로 임플란트 서저리를 할 때도 컴퓨터 에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해서 컴퓨터 가이드에 의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캐드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고 뭐풀 컨투어 웩스업을 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는 굉장히 큰 롱스팬 또는 원 유니트의 보철물을 아주 간단하게 캐드 캠에 의해서 완성을 했던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론 X라는 것은 이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디자인되고 또 완성하는 것까지 굉장히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탑다운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집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둥을 박는 게 아니라 기둥을 어떻게 심느냐. 그러니까 집을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둥의 개수와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처음 설계에 맞춰서 집을 완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탑다운의 원리고 이것은 치과 보철 치료의 아주 중요한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무치약 환자가 왔다 하면은 우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 큰일 나겠죠. 나중에 어떤 보철물이 만들어질지 계획도 없이 뼈만 찾아서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굉장히 큰 곤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형태의 보철물이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놓고 그 설계에 맞춰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995년에 가버나 프로페서 벨스 등이 Restoration Driven Implant Placement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2004년에 탑다운이라는 말을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해서 ITI 트리트먼트 가이드북 또뭐 ITI 포럼 임플란톨로지쿰 그다음에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텍스트에 관여를 해서 이 탑다운 치료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름보다도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즉 마지막 종착역은 이 교환면이기 때문에
교환면에서부터 출발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계획된 대로 이렇게 자연 치아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보철물을 계획하고,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보철물을 계획하고, 또는 오버덴처의 보철물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수술에 넣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치료가 환자가 원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계획된 대로의 수술과 보철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 탑다운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저술한 이 책 중에 ITI 트리트먼트 가이드에 제 9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분류를 쭉 해놨어요. 처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의 옵션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술에 가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역시 고정성 보철이죠. 여기는 이제 자연 치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의 검, 이만큼 흡수된 만큼 검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고정성 보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이제 바 조인트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죠. 아니면은 싱글 스탠딩을 해서 대치먼트가 붙어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컨벤셔널 덴처와 더불어 고정성 보철, 임플란트 오버덴처, 거기에는 바 조인트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싱글 스탠딩하는 대치먼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옵션으로 설정해 놓고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 가철성 보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역점을 뒀던 것은 이 가철성 보철을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넣었다 뺐다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손쉽게 넣었다 뺐다, 아무리 고령자라도 쉽게 그냥 일반 데인처를 넣었다 뺐다 하듯이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기능성은 30% 이상 향상이 되는 그러한 데인처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도 임플란트 2개만 갖고 아주 강력한 저장력을 발휘하고, 환자 스스로도 자석의 힘으로 입안에 넣었다 뺐다 착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론 X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픽스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을 분리해서 세그멘티드 형태의 브릿지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전부를 묶어서 원 유니트의 오론 엑스 레스토레이션을 만들어 줄 건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분류에 의하면은 치아 개수를 많이 임플란트 개수에 많이 늘려서 분할해가지고 브릿지를 넣어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특히 제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는 이거는 나누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보통 뭐 브릿지 웍을 하기가 아주 수월한 형태가 되겠는데, 만약에 에, 원 유니트의 픽스드 형태 브릿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더 불리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오로넥스에서는 제2대구치를 식립했다 그러면은 아, 분리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고, 오로넥스에서는 오히려 이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칸틸레버 형태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실패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치료 계획이죠. 잘못된 치료 계획. 이것은 마지막 우리의 그 치료의 종착역이 교환면이다, 씹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가 아니고, 단순히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하자 하는 쪽에서 출발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철 디자인도 리무버블이냐 픽스드냐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선정해 놓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락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자한테는 고정성으로 한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철 설계부터 출발을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합의 개념이 에, 많이 이제 설정이 돼 있지 않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환자를 위해서 과연 어떤 교합을 형성해 줄 것인가, 언제부터 어떻게 쉽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철물이 미스핏, 잘 적합하질 않아요. 잘 안 맞으니까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었다가 또 뭐 쪼개기도 하고 다시 혼합착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가철성 컴플리트 덴처고 오른쪽은 고정성입니다. 같은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장애를 만약에 갖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그다음에 건사하기가 아주 쉽지 않죠.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고 하는 일들이요. 이렇게 elderly disabled, 그러니까 이 고령 환자이면서 장애를 갖고 있다 하는 경우는 이런 가철성 보철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환자인데 곧바로 장애를 가지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고정성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보철물의 사진이 바로 오로넥스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에 의해서 원 유니트로 보철물이 롱스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 뭐든지 치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사용자인 환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함부로 뒤바꾸면 곤란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정성 보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정성 보철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더라도 자연치아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무버블 타입의 도저히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는 고정성 보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크로닉 레널 페일리어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이도 못 뽑고 임플란트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컨벤셔널 덴처로 해결해 줘야 되겠고 적게 전신적인 문제로 임플란트를 소수만을 심어서 거기에 얹혀져서 어시스트 받거나 서포트를 받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뭘까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무엇이 하이브리드냐? 이제 일종의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종, 변종, 또 뭐 혼혈, 뭐 이런 계통의 말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치과 영역에서는 컴플리트 덴처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것이 치아도 있고 검도 있고 그렇죠. 그 만약에 이 가철성을 고정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치아도 있고 그다음에 검 티슈는 아주 적게 분포하고 있고 나머지 이를 고정하는 임플란트가 있더라. 자, 그럼 이 형태, 치아와 검이 고정성 보철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조골이 많이 흡수되고 나면은 치아를 무작정 길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검을 집어넣은 픽스드 타입의 고정성 보철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픽스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파울로 말로가 이 오론 4의 개념을 문헌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노벨 바이오 케어에서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 한 그러한 그 치료 방법인데 보시면 이제 네 개 임플란트를 갖고 픽스 레스토레이션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든 원 유니티의 브릿지가 단지 4개의 임플란트에 이렇게 에, 고정이 돼가지고 고정성 브릿지 역할을 한다. 참 획기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오런 4라는 이 명칭에 이 4라는 숫자 개념에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환자 상하게
두 개의 임플란트를 갖고 마그네틱 오버덴처를 사용했던 환자인데 역시 가철성은 가철성이다.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관리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고정성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근데 많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정도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여기 후방으로 두 개씩 추가해서 총 6개가 원 유니트의 고정성 브릿지를 에, 감당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게끔 한 오론 6를 만들어서 넣어줬더니 정말 이분의 이 환자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개로부터 시작해서 오버덴처죠. 이 오버덴처를 착용을 하다가 상당 기간 결국 마지막에 고정성으로 오론 4의 개념을 유사하게 따라한 오론 6의 개념으로 이렇게 고정성 부처를 집어넣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컴포짓 레진으로 만들어진 경질 레진 치아이기 때문에 대합치인 이 포세린이나 또 지르코니아에 의해서 엄청나게 마모가 됩니다. 교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덴처를 이 장착 기간 중에 한 3번인가 다시 만들어줬어요. 교환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정성으로 상하악이 같은 재질의 지르코니아로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90이 다 돼가지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몰랐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말로가 1998년에 오런 4를 소개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임플란트 픽스드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샌디에고 ITI 월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PFG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원 유니트로 만들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미스핏이 많기 때문에 주조 뒤에 커트해서 혼합착을 하고 심지어는 포세린을 다 베이킹하고 난 다음에도 몇 번씩 깨지는 부위가 생겨서 다시 축조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3분할되어 있는 세그멘티드 PFG, 하이브리드 PFG 브릿지를 환자에게 넣어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9년입니다. 자, 이 환자분이 지금까지도 팔로우를 해서 오고 있는데 상하게 이제 바 조인트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렇게 4개 임플란트 식립해서 오버덴처를 사용하고요. 악은 픽스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기능성이 우수하죠. 그래서 2021년 또 팔로우를 했고 2023년 매년 팔로우를 하러 오시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교환면이 역시 경질 레진 치아라서 막 달아 없어지니까 그 교모의 정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교환면에 금속을 이렇게 넣어드렸더니 이 금속에 의해서 대합치아가 이렇게 또 깨지더라고요. PFG에 포세린 세라믹 비니어링 되어 있는 거죠. 다 깨지더라고요. 엄청나게 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도 지르코니아로 다시 상하 고정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왜 처음에 세그멘트를 했느냐 하면은 물론 이 시절에 재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7번까지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7번까지 심었을 때 우리 인간의 만디블은 크게 개구, 마우스 오프닝을 할 때 폭이 좀 좁아집니다. 이제 콘다일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가 폭이 좁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D1에서 D2의 이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그멘트로 나눠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우리가 재료적인 문제 또 디지털이 도입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세그멘티드 보초를 했어요. 스팬이 길어지고 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2등분, 3등분, 4등분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다음 2016년 이후에 디지털이 도입이 되고 캐드캠, 또 티타늄, 또 지르코니아 이런 것들을 이제 밀링을 해서 적합도를 개선을 하고
이런 적합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원 유니트의 롱스팬 브릿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하악에서 7번까지 임플란트를 심으면 원 유니트를 만들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거죠. 마우스 오프닝 할 때 만디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플렉션 때문에 우리는 하악에서는 6번까지 임플란트를 심고 7번 치아까지 필요하다면 그냥 칸틸레버 처리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2023년 이제 79세가 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시고 역시 사용하는데 어떠냐고 질문했더니 고정성 브릿지가 역시 편하다. 씹히는 건 다 잘 씹히는데 상악의 이 가처성 임플란트 오버 덴처의 경우 관리하고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더라 하고 이제 조금 불편감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 이제 이 디지털을 활용한 임플란트 픽스드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54세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치아를 다 발거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환자의 희망은 나는 임플란트 많이 심지 않고 좀 적게 심어가지고 고정성, 내 자연 치아와 같은 외모와 기능, 고정성 브릿지를 넣어주기를 좀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54세면은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할 나이죠. 자, 그래서 고정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플리산티스 전부 발치하고 그다음에 발치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미디에이트 덴처를 그 교합의 높이에 약간 상승 2 내지 3mm 상승시킨 정도에서 이렇게 이미디에이트 덴처를 만들어서 바로 발치 후에 즉시 끼워줬습니다. 이 임플란트 픽스드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의 풀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즉 이제 이 시절엔 이제 가이드 서저리가 가능하고 캐드캠이 가능한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탑다운에 의해서 치료 계획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CAIS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하겐 6개를 심고 하하겐 4개를 심을 계획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수술 직후에 바로 하악에 먼저 픽스드 레스토레이션, 고정성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갔고요. 상하에도 마찬가지 6개 심고 바로 이미디에이트 고정성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발치화가 전부 아물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오세오 인티그레이션이 될 때까지 이 환자는 꼬박 2개월에서 3개월가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다 완결된 다음에 조릴레이션 레코드를 이렇게 해서 교합기에 3차원적으로 마운팅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트로몰라 패드가 잘 임프레션에 나오게 해서 치아의 배열에 어떤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합 평면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높낮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좌우가 삐뚤지 않도록 또 협설즉 구치부의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랜드마크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캐드 디자인할 때도 이런 랜드마크에 의거해서 교합 평면의 설정과 그다음에 치아 배열의 폭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상하의 오런 6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악의 오런 4를 제작을 해서 상하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옛날에 자연 치아보다 더 강력한 저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입술을 닫았을 때는 스마일 라인을 포함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치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이죠. 개구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최종 결론을 보시면은 2021년에 54세 요 1년 동안 치료를 한 요 환자의 결과는 대략
버티컬 디멘전이 5mm 정도 상승이 되었고 그 위치에서 고정성 하이브리드 보철을 입안에 넣게 됐습니다.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철성 보철이 이런 거보다는 이 고정성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청소성이 좋다. 근데 연세 드신 분한테 이게 음식물이 끼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 하고 이제 의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가철성의 음식물이 끼었을 때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정신이 맑고 이 손가락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기나 예, 간편한 거지. 그러지 못한 시절이 오면 여기 사진 나오죠. 음식을 남이 떠먹여줘야 되고 넣었다 뺐다 본인이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철성이라는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끼고 뭐고도 없어요. 아예 끼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고정성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 고령 장애 환자한테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 음식물이 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굉장히 쉽게 닦여 나갑니다. 그냥 단순히 물로 헹궈내도 되고요. 또 그냥 일반 칫솔 갖고 칫솔질해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관리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 가철성 보철로 비교한다면 이거는 전혀 비교할 정도가 아닌 아주 간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정답은 이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 베이스의 디자인에 달려 있죠. 그래서 CAD 디자인을 하실 때 우리 치과의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 컨캐비티를 안 갖고 최소한 컨벡스한 형태를 전부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음식물이 끼었을 때 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예, 중요한 그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철성 보철에서 유지 장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지 장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 치과 의사의 지식에 의해서만 유지 장치를 선택을 합니다. 환자는 상관없이 환자는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술자 위주로 치과 의사가 결정해서 끼워줍니다. 로케이터, 스타드, 린, 볼앤 소켓, 마인 클립 뭐 많죠. 근데 환자는 이걸 제대로 사용 못합니다. 제자리에 넣었다 뺐다를 못하는 거죠. 그 손에 이런 손가락 장애가 있다거나 하면은 또 정신적으로 인지 장애가 있다거나 하면 이건 사용하기는 이제 더 이상 틀린 거죠. 그래서 가철성 보철은 한번 아무리 좋은 유지 장치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쓸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잘 판단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고령 환자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사는 방법, 그 다음에 리무버블 타입으로 보철을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픽스드로 넣어주는 방법. 삶의 질을 확인해 봤더니 뭐 당연히 생각하시는 대로 픽스 타입이 월등하게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오랄 하이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지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철성에 비교할 거리가 아니더라 하는 결과가 논문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로넥스를 하기 위한 이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리테이너가 나와야 되고 원 유니트 픽스드 하이브리드 보철물을 하기 위한 이 디자인 설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를 뭐를 썼느냐?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이제 탑다운 트리트먼트 플랜에 의해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파노라마 보고 결정을 일단 한 다음에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디에이트 엔초를 만들어서 발치하고 바로 이미디에이트 엔초를 장착해 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미디에이트 덴처는 일반 컨벤셔널 덴처이기 때문에 교합이 안 맞으면 굉장히 치유 기간 중에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막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총위치 제작과 동일하게 리마운팅에서 교합 기상에서 풀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얻어내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하게 됩니다. 복제를 하는데, 자, 이건 복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어, 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또는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3차원 스캐닝해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컨빔 CT를 찍을 수 있는 덴처를 복제해내고, 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템포러리 이미디에이트 덴처 브릿지를 넣을 수 있는 아크릴 레진 재료의 이런 덴처를 복제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든 이 이미디에이트 덴처는 가철성 보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얼마나 치료에 그대로 활용이 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중요한 스텝이죠. 자,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적절히 분배돼서 섞여서 도움을 주어서 간편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됐습니다. 무치학에서 이미디에이트 덴처 끼고 이걸 복제해서 컨빔 CT를 찍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가이드 템플레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던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그대로 입안해서 고정성으로 오런 X의 컨셉에 맞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들은 요즘은 이제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에서부터 최종 보철까지 CAD/CAM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수술하는 거 보이고요. 장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을 해놓고 계획된 탑다운에서 설계된 그 위치에 알맞은 베스트 임플란트를 수술하게 됩니다. 자, 치유 기간은 이제 발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이미디에이트 레스토레이션을 넣고 그다음에 치유 기간을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캡 임프레션 코핑을 장착을 하고 파이널 임프레션을 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는 그 디지털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이제 스캔 바디를 장착해서 스캔을 해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직도 스캔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일격에 러버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광범위한 보철에서 교합 평면과 구치부 치아의 협설 측 위치를 바로잡는 데는 이 레트로몰라 패드라는 해부학적인 랜드마크를 그대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프레션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트로몰라 패드가 모형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죠. 자, 조릴레이션 레코드는 사용하던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반씩 잘라가지고 1, 2, 3, 4등분해서 반쪽씩 러버 바이트로 요 좋은 오클루전 유지되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환자의 구강에서 직접 이렇게 바이트 체득을 해서 크로스 마운팅을 해서 3차원적인 공간을 교합기상에 만들어 줍니다. 자, 아까 모형에 나왔던 레트로몰라 패드가 그대로 스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CAD 디자인에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한 교합 평면과 그다음에 구치부 배열, 그다음에 오버랩 관계도 그대로 디자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는 왁스업한 게 아니라 CAD에서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치아들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은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런 광범위한 보철을 마지막 지르코니아로 그냥 덜커덕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캠을 할 때는 1차 캠과 2차 캠으로 나눠서 합니다. 1차 캠은 이 폴리머 플라스틱이죠. 폴리머 블럭을 1차 캠으로 밀링해서 만들고요. 디자인한 대로 이것을 구강 내에 넣어서 조절을 합니다. 미드라인이 똑바로 됐는지 치아 기울기가 바로 됐는지. 그래서 바이트를 체득을 해서 이것을 다시 리마운팅합니다.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을 교합기상에서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안에서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보철물이 나왔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컨 스캔을 하게 되면 이 폴리머를 스캔하고 그다음에 세컨 스캔하고 그다음에 이 캠을 모노라이틱 지르코니아 블럭에 대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신터링 하고 난 다음에 모노라이틱 지르코니아의 보철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스테인이고 뭐가 안 들어갔어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폴리머 캔 재료고 이것은 지르코니아를 밀링해서 나온 캔 결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진지발 하이브리드층의 보철물에는 이제 세라믹이 비니어링되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스테인 저기 글레이징만 시행을 했습니다. 최종 보철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 지르코니아는 그 세라믹 비니어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져 나오는 일이 없죠. 취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티슈에 닿는 이 컨택 위치에서의 디자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벡스하게 쉽게 하이지닉 케어가 환자의 손으로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리테이너를 이제 선택을 해야죠. 여기서는 딸깍단추 YK 링크를 사용을 했고요. 번호를 얘기해줘요, 줄 때. 자, 요 이제 리테이너에 관한 항목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 또 강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론 X에서의 최종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결과는 이런 식으로 6개, 4개로 완성이 돼 있고 최종 보철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유 기간을 거쳐서 약 6개월 뒤에 이렇게 모노라이틱 지르코니아로 완성이 돼서 입안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교합평면의 높이를 갖고 수술 당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능을 스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오면서 환자는 적응을 했기 때문에 최종 이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도 아무 거부감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부터 프로비저널, 이미디에이트 프로비저널, 그다음에 파이널, 오로넥스, 모노라이틱 지르코니아,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12일 환자는 이제 이렇게 최종 보출물이 들어가서 적응 기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로넥스의 과연 이제 개수가 4개로 괜찮을 것인가 하는 그런 임상 실험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이런 일본 환자들 이제 식습관 아시아 사람들 뭐 거의 다 비슷한데 강하고 질긴 음식들 많이 먹죠. 그래서 오론4의 치료는 높은 장기적인 생존율을 나타내긴 했지만 상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악에서는 이 4개라는 개수가 실제로 교합력이 센 민족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gulated Implantation 이것이 과연 어느 누구에게나 다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논문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말에 나왔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이 뒤쪽에 앵귤레이션을 주고 임플란트를 쓰러뜨리고 가용한 그런 뼈에 임플란트를 길게 식립해서 보철물을 만들어 줬더니 그 틸팅되어 있는 임플란트에 역시 고릅수가 많이 생기더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시아인 특히 이제 한국 사람처럼 강한 음식을 즐겨 씹는 민족들한테는 이 앵귤레이트 되어 있는 틸팅 되어 있는 임플란트 오런 4나 오런 6 뭐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의 구분을 치료 계획의 옵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치료골의 흡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작정 오런 X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물을 넣어주고 만들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흡수량이 적으면 치아 길이밖에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흡수가 어느 정도
마일드한 흡수, 모더레이트한 흡수, 어드밴스드하게 아주 시비하게 흡수된 경우는 뭐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흡수된 양상을 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취약 환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타입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치아의 모습을 닮은 보철물이 들어갈 건지를 잘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그러고 수술에 임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상하 간의 거리가 30mm 이상이 되면 하이브리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mm, 뭐 18mm 이 정도라면 치아 길이밖에 안 나옵니다. 이 자연 치아에서 실제로 오버랩 되는 거 계산했을 때 상악 12, 하악 9mm 정도를 합산하고 오버랩 25%된 걸 빼면은 18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하이브리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설사 이렇게 잇몸을 덮었다 하더라도 모양은 하이브리드지만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앞당 15mm 이상의 수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바트먼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은 MUA,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리테인드, 여기는 헥스를 사용하는 경우, 옥타를 사용하는 경우는 난 헥스, 난 옥타 이런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RP, 어느 정도의 기울어진 각도를 허용하는 이런 경우.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클릭 버튼이라고 해서 딸깍 단추식으로 보철물을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고 세면 사용하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보철 장치도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이제 ITI의 그 티슈 레벨 임플란트 형태를 닮은 임플란트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IT 타입이라 그러는데 IT 3 레귤러 와이드 이렇게 종류를 만약에 네오바이오텍의 임플란트 아, 재원을 보신다면은 여기 픽업 임프레션도 할 수 있고 트랜스퍼 임프레션도 할 수 있고 픽캡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템포러리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파이널 어바트먼트는 이렇게 SCRP 또는 UCLA 타입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IT 타입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SCRP 어바트먼트 스크류 타입이죠. 그다음에 앵귤레이션도 갖고 있고 이런 형태의 어바트먼트를 선택을 해서 조 릴레이션 레코드에서 그다음에 CAD 디자인을 거쳐서 CAM 컴퓨터 에이디드 밀링으로 완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S 타입의 임플란트 본 레벨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P캡 임프레션도 가능하고 트랜스퍼 임프레션, P캡을 사용하는 임프레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emporary abatement가 있고요. 그래서 immediate restoration 가능합니다. 그다음 final abatement, SCRP 형태죠. 그다음에 UCLA abatement도 있습니다. 실제로 83세의 여성 환자를 이렇게 올드덴처 끼고 있던 분을 제발 좀 고정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해서 오런 6, 오런 4로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악에 4개, 상악에 6개. 요거 하악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일주일 이내에 수술 상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악에 immediate provisional 오런 4가 들어갔고 상악에도 immediate provisional 오런 6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프레션을 해서 최종 보초를 조 릴레이션 레코드 한 다음에 최종 보초를 만들고 교합 기상에서 리마운팅해서 교합 조정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고정성 보철로 그러니까. 완성을 한 83세의 왔다 고령 갔다 환자 좌우로 문질러 이런 보세요.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 그렇죠.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합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 이제 임플란트의 교합은 디스클루전의 양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1mm 정도로 한정시켜 조절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스비 너무 하이트가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측방, 전방 운동할 때 이계량, 디스클루전의 양이 1mm 정도로 해서 mutually protected 그룹 펑션 오클루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로넥스에서 원 유니티 원피스로 들어가고 싶다 할 때는 역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죠. 이 개발 자체가 멀티 유닛 브릿지를 원 패스로 집어넣기 위해서 개발된 어바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각도, 기울어진 각도를 갖고 있고 여러 개가 약간 서로 임플란트들이 앵귤레이션을 갖고 있더라도 원피스로 고철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CM 실린더가 있고 그다음에 지르코니아 실린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조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밀링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세멘테이션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는 난핵수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30뉴턴 센티미터로 조여놓고 위는 실린더는 15뉴턴 센티미터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CCM 실린더, 이건 캐스터블 실린더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모델상에서 높이를 조절해서 깎아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CCM 실린더에 왁스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캐스팅해서 이 캐스팅한 거를 구강 내에서 시적을 했을 때 적합이 좋지 않으면 커트해서 솔더링 해줘야 됩니다. 아주 복잡한 일이죠. 그다음에 비니어링을 해주는데 이 메탈 바디에 비니어링을 할 때는 컴포짓 레진도 쓸 수 있고 세라믹 비니어링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지르코니아를 밀링해 가지고 캐드캠 밀링해서 아우터 스트럭처로 세멘테이션 해줘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뉴턴 센티미터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나사로. 그다음에 이제 지르코니아 실린더. 이것은 이제 캐스터블 한 게 아니라 지르코니아의 이제 완성된 보철물을 세멘테이션 해주는 거죠. 뭐 스캔 바디를 구강 내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인트라오럴 스캔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프레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AD 디자인을 해서 캠으로 지르코니아가 원바디로 밀링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르코니아의 실린더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 이제 보철물은 세멘테이션 되고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죠. 자, 인트라오럴 세멘테이션을 요 완성된 보철물을 인트라오럴 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멘테이션 하기 전에 적합도 확인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죠. 여기 메탈 스크래치가 쭉 가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서 하이스피드 주수하에 조절을 해서 프리하게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세멘테이션을 인트라오럴로 해주게 됩니다. 자, 세컨 스크루는 역시 15뉴턴 센티미터로 조여주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트레이트한 것들은 여기 난엑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힘으로 조여주시고 그다음에 이 위에 얹혀지는 실린더는 15뉴턴 센티미터로 해서 최종 보철물은 전부 15뉴턴 센티미터로 패스닝 하게 됩니다. 스트레이트한 것은 네 가지 타입의 커프가 있습니다. 1mm, 2mm, 3mm, 4mm. 그래서 네 가지 커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게 되고요. 멀티 유닛 앵글드 어바트먼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커프가 1, 2, 3, 4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커넥션을 하는데 여기 헥스 구조죠. 앵글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스트레이트에서는 방향성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앵글드의 경우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꽂아서 2차적인 고철물도 2차 스크루는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스트레이트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는 20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꽃갈콘 모양이 되겠죠. 자, 멀티 유닛도 역시 마찬가지 20도인데 문제는 이제 기울기가 있을 때 우리가 싱글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요 40도 기울기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멀티 유닛은 자그마치 예, 임플란트 기울기가 약 100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충분히 예,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틸팅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원 유닛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의 이 앵글드 어바트먼트 때문에 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앵글드는 이런 방향으로 세칸 스크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버트먼트가 이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세칸은 패스 오브 인서션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의 파노스라는 이 닥터가 이런 식으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를 해서 5론 6, 5론 4를 아주 많이 논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죠. 자, 실제로 이제 제 케이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도가 다른 이런 임플란트의 경우 대략 각도를 맞춰서 원 유닛의 하이브리드 브릿지가 장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회사마다 각도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앵글 더 바텀트는 17도, 30도 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의뢰된 환자를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너무 많은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 거의 다 뽑아야 될 지경이고 잘 뽑히지 않는 건 할 수 없이 슬리핑 시켰습니다. 뭐 에피칼 리전 막 생기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멀티플하게 와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네오바이오틱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해서 이렇게 오로넥스 하이브리드 프로스테시스를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캐드 디자인이고요. 자, 여기 이 모습이죠. 앵글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스트레이트, 이 앵글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를 대략 맞출 수가 있었죠. 요거 이제 슬리핑 시키고 요거 하나는 그냥 이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런 5가 됐네요. 하악에. 요 처음에 앵글들을 장착시킬 때는 요 기울기를 볼 수 있는 요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랬던 환자가 이렇게 몇 개의 임플란트를 추가하고 슬리핑 시키고 뭐 빼고 해가지고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을 전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앵글레이션의 각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 어바트먼트를 장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바디로 원 패스 오브 인서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는 제일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로넥스 시스템에서는. 예.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안 돼서 환자가 이 보철물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보니까 요 세칸 스크루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교합력은 이건 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도 발휘하더라.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에, 서양 사람들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작을 했을 때 그 강도가 못 미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보강된 스크루 디자인 또 뭐 각종 어버트먼트의 그 디자인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롱스팬 레스토레이션을 세그멘트로 나눌 건가 원 유닛으로 할 건가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픽스드와 리무버블 타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 유닛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세그멘트로 나눌 거냐, 그다음에 리무버블 타입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싱글 유닛이죠. 임플란트의 각도가 다를 때는 멀티 유닛을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세그멘트 브릿지를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2 대구치까지 심었다. 그러면 이거는 원 유닛으로 묶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 할지라도 3등분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나눠서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섹션을 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이 임플란트 개수가 오런 4가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2등분 내지 3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런 6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상하계는 8개, 하하계는 6개를 심어서 섹션을 해서 하는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리무버블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보철물을 환자가 스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어태치먼트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맑고 손가락 동작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제자리에 꽂고 또 빼고 하이지닉 케어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한 시기가 오면은 이 보철물은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 과거에 이제 아크릴 레진을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 청소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만들기는 참 편한데요. 쓰던 덴처도 깎아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검으로 만들어서 티슈 컨택을 조절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역시 플랫 캘큘러스가 너무 많이 들러붙어서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탈 바 스트럭처로 티슈를 닿게 하는 경우도 하이지닉 케어가 좀 문제가 되고, 제작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르코니아로 덮긴 했어도 안에 바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뭐 요즘은 이제 캐드캠으로 쉽게 제작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지르코니아로 만든 것보다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 조인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이 아치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아치가 너무 크고 길어서 이 지르코니아 블럭 자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바 조인트로 타이타늄을 좀 연장해 가지고 치아 하나 정도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 조인트로 넣고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세면 접착해서 스크루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지닉 케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드, 또 세라믹, 컴포짓 레진, 이 골드 같은 경우는 큐레탄답시고 만약에 집어넣어서 긁어대면 여기 다 상처가 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릭 레진 또는 컴포짓 레진 같은 건 거의 뭐 하이지닉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장기간을 생각한다면 이런 재료는 앞으로 조금 지향 아니고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지닉 케어의 그 대표적인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2021년 발표됐는데요. 지르코니아를 그냥 통째로 사용한 것과 티타늄 바를 티슈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다른 물질로 슈퍼스트럭처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이 컨택 부위에 점막과 접촉하는 부위에서 하이지닉 케어가 가능한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 뭐 확연하게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닝 되어 있죠. 티타늄 쪽에 훨씬 많이 플렉과 캘큘러스가 들러붙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앞으로 더 좋은 재료가 나오면 모를까, 현재로선 모노라이틱 지르코니아 쪽이 굉장히 하이지닉 케어 쪽에서 유리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한 주제 중에 여러 가철성과 고정성 나왔습니다만 치조골 흡수가 많이 된 경우 이 하이브리드 오론 4, 오론 6, 오론 X의 이 보철 방법이 굉장히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철성의 문제 많이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가능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고령 장애 환자는 고정성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흡수된 정도에 따라 최소한 한 악에 15mm 이상, 양쪽 다 합쳐서 30mm 이상 돼야 우리가 하이브리드 픽스드 레스토레이션을 넣어줄 수가 있다 하는 거를 꼭 감안하시고요. 오런 4라고 하는 4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6개, 8개, 10개 이렇게 짝수로 해서 섹션을 할 수 있는 보철이 가능하도록 해주면은 오런 4, 오런 6, 오런 8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원 유니트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재료의 변천, 기술의 변천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환자가 쉽게 간편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철물을 자꾸 디자인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Implant Fixed Segmented Bridge, 그다음에 오로넥스 하이브리드 지르코니아 레스토레이션,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상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